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준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뭐 제대로 된 정말 국가 산업발전 계획, 특히 반도체 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뭐 제 기억에도 이 정도 이 프로젝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622조를 2047년까지 투자를 해서요, 총 34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에 이제 그야말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요, 이 반도체에 완전히 집중시키는, 그래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 프로젝트 이 그 계획을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다른 나라, 우리들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는 미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도요,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만들어서요, 지금 현재 그 공급률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30%로 되어 있는데, 자체 공급률을, 자, 이거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이 계획 정말 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류호정, 이 정의당의 비례 1번이었죠. 젊은 여성 의원인데, 자, 유호정 의원이 결국은 탈당 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원직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요게 정의당이 똑바로 제대로 된 정의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민주당 이중대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유호정 의원 생각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이 박용진이가 성비 3인방, 딱 헐데이 3인방 중에 한 명인 강 의원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증 신청한 거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죠? 바로 김명수 대법원 잔재 중에 잔재, 뭐 악습 중에 악습이 바로 재판 지연이지 않습니까? 요 재판 지연에 제대로 칼을 딱 뽑았어요. 자, 그래서 관련 예규도 다 뜯어 고치겠다.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재판 지연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보다는요, 지금 판사 검사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나치게 엘리트화 되어 있어요. 왜냐? 너무나 소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니냐. 그래서 판사 검사들의 지나친 엘리트화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판사 검사들 충원은요, 그야말로 새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봐서 그러니까 이 소송은 얼마나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치권만 해도 하도 안 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없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하느냐? 여론조사기관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검찰과 법원, 검찰, 경찰, 법원이에요.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지연을 단순하게 이런 조그마한 그러니까 미니 프로젝트 갖고는 이건 안 된다. 마크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판사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판사 이거 직역싸움이거든요. 판사가 늘어나면 자기는 우선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수임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그래서 YS가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로스쿨에 만든 거에 맞게 그야말로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판사들도 메가 증언을 좀 하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도체 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오늘 입장문, 바로 이제 오늘 민생 토론회를 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입장을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이 얼마를 돈을 투자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622조를 투자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몇 개냐? 346만.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한 20여 년 기간으로 돼 있어요. 장기 투자 계획입니다. 2047년도가 되고요. 요거를 지역별로 보면은요, 우선요, 지금 이제 세 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요. 우선 판교, 그렇죠? 성남 분당에 있는 판교. 그 다음에 수원, 이거는 이제 현재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요 세 개를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가클러스터 내용, 이거 지도를 보면은요, 수원에는 제가 요 내용은 판교에는 K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수원에는 R&D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기흥에는 아일랜드 단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20조를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서 증서를 주재한다. 기흥. 여러분들 기흥 삼성전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어디가 이제 메가클러스터 대상 지역이 되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 판교, 기흥.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성, 이천.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안성. 그리고 평택.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화성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파운드리 공장.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은요. 고덕 반도체 캠퍼스에 삼성전자가 120조 원을 투자해서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를 평택에 건설한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안성은 이제 소부장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용인 남사 쪽에는 첨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360조. 자, 그러니까요. 용인 남사 쪽에다 360조를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평택 지역에 120조를 투자해서 총 480조 규모를 신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요. 원삼 지역에 메모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122조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 자금을 보면은 622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그래서 요 관련 기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탑 기사가 아닌가. 정치권 뉴스도 중요하지만 정치도 밥을 못 먹으면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정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빌 클린턴 대통령이 92년도 선거 나왔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딱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 조성 사업은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 방향 벌써 20년 전에 20년 전에 아주 장기 비전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 화학,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이제 포철, 요런 산업.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렇죠? 대한민국을 G10 국가로 만들어 놓은 이게 산업 발전 중장기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의 산업 발전 계획을 만들어냈다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바로 뭐냐? 바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해서 민생 토론을 개최하고 2047년도까지 622조의 민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일대 반도체 생산 공장을 13개, 그리고 연구시설은 3개를 신설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있느냐? 지금 이 일대는요, 생산 공장이 19개고 연구시설이 2개인데 여기에다가 13개 플러스 3개를 추가 신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로 2027년도에는 생산 공장 3개, 연구시설 2곳을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용인에 360조, 평택에 120조 투자,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흥 R&D 센터의 연구시설 3기 20조도 새로 만들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요. 2102만 평방미터에 여의도의 7배라고 그래요. 2030년 기준 월 웨이퍼 770만 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가 단지를 만들면 생산 유발 효과가 무려 650조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마어마한 이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정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그다음에 민간 해당 분야 사업들 이런 분들이 정말 협업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될 경우에는요. 공급망 자립률이 30%에서 50% 늘어지고 1조 클럽 기업이 4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작업도 대대적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자, 이런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런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이런 데도 대대적으로 지금 이런 메가 클러스터,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에 이제 이 대항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요, 대만의 TSMC 투자 유치를 위한 최대 규모의 보조금 12조 원을 지급하면서 구마모토 현을 갖다가
최대의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만은 기존의 TSMC 신주과학단지와 그 주변 지역을 묶어서 대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도요. 설계에서 제조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갖다가 클러스터화하고 있고, 그 독일도 말이죠. EU 반도체 리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 발음이 좀 하기 어려운데, 류호정, 유신대 류자, 예, 한국말로 류를 써요. 자,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고요. 정의당이 갈 길은 지금 현 정의당을 완전히 무슨 뭐 선거 연합 정당 이렇게 그야말로 수작 부리지 말라 이거죠. 이름 가지고 수작 부리지 말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제3지대에서 정의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금태섭하고 손을 합쳤어요. 그래서 지금 류호정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정의당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동대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런 정당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기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의 소견을 충분히 밝히고 탈당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 길로 가고 있고 제3지대에서 세 번째 이 권력 본인이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바로 어제 결국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정당을 쓰긴 했는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갖다 놓는 선거용 수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권 최소 연합을 만들겠다. 최소 연합을 선언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조만간 조국신당도 나오고 개혁연합신당도 나오고 진보당도 나오는데 이런 정당들하고 같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 정당에 정의당도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교묘한 수사 그리고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이런 수작을 통해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지금 당원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정의당의 시대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관성에 따라서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두고 봐라 이거죠. 조국이 이끄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 이 조문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았느냐. 그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서 지금 우리 젊은 지금 정치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혀요. 그러면서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류호정은 당기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서 이 마지막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 진위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그리고 징계 결과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놓겠다. 아주 강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대로 정의당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성비율을 비롯한 이 고문치사 사건까지 연루되어 있는 강 의원이 그러니까요. 자기가 출마 포기한다고 지금 입장문을 내고 난리를 치는데 한마디로 해서요. 쇼하는 거예요. 입장문 포기한다고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다는 입장문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그게 길이다. 아니 출마할 수 없는 인간이 말이지 이재명이를 들겪고 출마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 그래서 철회고 자시고 성명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요걸로 꼼수 쓰지 말아라. 이거 왜 내겠습니까? 지금 현근택서부터 시작해갖고 박용진이도 오늘 아침에 박용진 그 다음에 현근택, 정봉주, 성부인 트리오 이거 공천하지 말라. 딱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함량도 안 되는 것들이 검증 신청을 했다가 아주 엑스망신을 당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 모습. 자, 저는 그래서요. 민주당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강의원이라든가 현근택이라든가 정의찬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특보 타이틀을 받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경위를 전부 추적해갖고 그 과정의 불공정성 그렇잖아요. 과정의 불공정성. 아니 민주당이 그거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하고 이런 얘기를 맨날 했지 않습니까?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전부 민주당이 감사 좀 해서 국민 앞에 딱 밝혀라.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특보로 임명하고 특보로 임명할 때부터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공천 줄게. 딱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심이 지금 확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민심의 분노를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말이죠. 공천 딱 해놓고 폼 잡고 있다가 안 되니까 철회하겠다. 그런데 철회도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흉내, 수식어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검증 신청을 철회해서 출마 이 포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성추행 2차 가해, 야, 이런 인간이 이재명 못지않은 범죄 기록을 갖추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당 적격 이 검증평가위원회에서 아예 심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이냐 불적격이냐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판정도 내리지 않는 이런 것이 당에 큰 부담이 돼서 본인이 철회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이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일할 권한을 얻고자 했던 꿈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시민자치공화국 광주, 그 다음에 시민공동정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이것도 광주에서 무슨 광주시장 3년 후에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닌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 인간이 말이죠.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한총련 했으니까 한총련이 대법에서 이적단체를 딱 해가지고 이거 해체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너 뭘 해먹었느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라고 하는 공기업 대표를 해 먹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타이틀을 자꾸 줘야 뭐 본인이 좀 이게 뜰 거 아니에요. 타이틀. 나 특보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외조직,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나 공동대표야. 그리고 나는 한총련 5기 의장도 해먹었어.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기업 원장도 해먹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8월달에 특보도 했어.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8위를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이제 걸려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앞으로 투쟁 방향이 되겠죠. 민주당을 권력보다는 권한이 많은 정당으로 혁신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97세대, 08세대로 함께 민주당을 혁신해서 포스트 87 제재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지가 정치 꼼수 이런 것들은요. 이런 인간들은 그냥 정계 은퇴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건 기본 소양이 안 된 인간인데 정치에 어떻게 발들이겠다고 나오는 그 뻔뻔한 내로남불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와 이런 인간을 갖다가 참 보도하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참 내가 방송을 안 했으면 이런 정말 무자격자만 해도 괜찮죠. 아주 악행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포진되어 있는 이런 인간들을 논평한다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조희대 위원장한테 미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안에 또 사정이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김명수의 잔재를 속도감 있게 제거하라. 뭘 이렇게 좌고우면을 많이 하는지, 뭐가 그렇게 대법원까지 해먹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좌고우면을 이렇게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예, 사나이답게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딱 찔르듯이 속도감 있게 대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사법부 개혁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 지연 문제. 이거는 뭐 그동안에 통계 치르다가 여러 번 저도 이제 많이 보도를 해드려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금 이제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거는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울산시장 선거, 조국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등등 수년간 걸리잖아요. 특히 이재명 사건.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자, 그래서 재판 지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책 중에 하나는 지금 법원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법원에는 이 사무분담 내규가 있다고 그래요. 사무분담 내규. 사무분담 내규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사무분담 내규는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은 2년, 그리고 배석판사는 1년마다 지금 이제 이 바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무분담 내규를 뜯어 고쳐서 재판장은 3년, 그리고 이제 배석판사는 한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배로 늘려 나가는 이런 내규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이제 천대엽 대법관을 요새 바꿨는데요. 요 사람이 이제 이 공식 취임하게 되면 이 법원 내부망, 이 코트 넷에 이거 올려서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법원 사무분담 내규를 이제 뜯어 고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재판부를 제대로 이제 좀 바꿔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부를 바꾸게 되면은요, 뭐 공판 갱신 절차 이것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다시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재판 이 경신 절차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나왔던 증언들을 갖다가 이 녹음 파일로 다 녹음 파일이 있는데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다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만 해도 1년 6개월 해야 하는데 이거 녹음 파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하세월 가는 거예요. 하세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이제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내규를 이제 뜯어 고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정성평가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실력 있는 법관. 그러죠? 그래서 사무분담 장기화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 있는 법관. 요 사람들이 어려운 재판을 맡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실력 있는 법관들이 이 어려운 재판을 맡도록 해서 1심 재판을 좀 더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명수도요 법관의 사무분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건 좀 뜯어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 말만 그랬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들어서면서 제대로 다 이런 거를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조만간에요 법원장하고 수석부장판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런 이 법무분담, 이거 장기화 방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수 사무분담 경험 등을 또 공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요 안에 대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신속하게, 그리고 급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에 아주 충실하고, 그게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훌륭한 재판을 하는 거하고,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재판 물론 전원합의할 때 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판사도 중요하지만 사법행정의 총수 아닙니까? 사법행정 완급, 경중을 가려갖고 신속 정확하게 좀 해달라. 이런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